통합정보 이론이 의식에 관한 논쟁에서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생명 그 자체의 감각, 크리스토프 코흐의 책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책은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마시미니와 토노니가 쓴 의식은 언제 탄생하는가, 이 책을 먼저 본 다음에 생명 그 자체의 감각을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식에 관한 줄리오 토노니의 주장과 크리스토프 코흐의 주장은 거의 같아서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들 모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추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뇌가 정확히 어떻게 의식을 창출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들은 반대로 부정할 수 없는 의식의 존재로부터 시작해서 물리적 기제로 나아갑니다. 나는 경험한다, 혹은 나는 느낀다, 혹은 나는 의식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코흐에게 있어서 의식은 경험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경험은 다시 느낌과 같은 말입니다. 경험의 필수적인 속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경험을 뒷받침하는 물리적인 기제들도 같은 속성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현상적 경험에 대한 5가지 공리와 물리적 기제에 대한 5가지 공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코흐는 이 5가지의 공리를 설명한 후에 그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식적 경험은 5가지의 뚜렷하고 부인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진다. 첫 번째로는 그 경험 각각이 그 자체로 존재하고, 두 번째는 그것이 구조화되어 있으며, 세 번째로 정보적이며, 네 번째 통합적이고, 다섯 번째 제한적이다.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의식의 특성들 5가지를 그 밑에 물리적인 기제도 똑같이 동일하게 갖고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물리적인 의미에서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것은 인과적인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과적인 힘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다른 사물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사물로부터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코흐가 들고 있는 예는 이 빛의 파장이 별다른 기질 없이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상의 물질 개념 에테르가 19세기 고전 물리학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념은 여러 실험에서 아무런 차이, 즉 인과적 힘을 보여주지는 못하게 됩니다. 어떠한 차이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 에테르의 개념은 실제로 이 에테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험이 구조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물리적 기제 역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경험은 많은 현상적인 구별들을 내포하고 있고요. 그 구별들은 물리적 기제를 이루는 요소들에 의해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경험이 구조화되었다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경험에는 어떤 구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별이 없다면 하나의 빛, 아니면 하나의 어둠만이 존재하겠죠. 그러나 구별들이 있기 때문에 경험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별들은 저마다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들에 의해서 구조가 형성됩니다. 바로 이 구조가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느끼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의식 안에는 현재 손, 몸, 책에 대한 현상적인 구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은 몸에 붙어 있고 책은 손 위에 올려져 있는 관계 또한 존재합니다. 이러한 구별과 관계가 우리가 왜 이런 식의 구조, 손이 몸에 달라붙어 있고 책이 손 위에 올려져 있는 것으로 경험하는지, 그러한 경험의 구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험에는 구별들이 있다고 했고요. 이 구별들, 그것이 바로 정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는 우리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준다. 그리고 이 정보의 물리적 기제는 여타의 경험 생성과는 다른 타겟하고 있는 그 경험을 구체적으로 생성함으로써 시스템의 차이, 분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의 분별이 있어서 그것이 정보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의 물리적 기제가 분별을 생성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별의 기준은 인과력입니다. 과거는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는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때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질수록 더 큰 인과적 힘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원인 결과의 구조에 따라서 우리의 경험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이것이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는 우리의 경험에 분별이 있다,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통합성은 그 경험이 하나임을 알려줍니다. 손과 몸과 책이 구분되지만 그것이 하나의 경험으로서 통합되어서 우리가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통합성에 대한 물리적 기제 역시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 부분으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이 통합성이 깨지면 하위 요소들로 환원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통합성을 구현한다는 것은 부분들의 합을 넘어서는 플러스 알파가 도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각각의 분별, 제각각의 인과구조를 뛰어넘는 이 새로운 상호작용을 통한 새로운 인과구조의 탄생, 그것이 통합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의식은 하나, 곧 전체이며 그것을 뒷받침하는 물리적 기제 또한 통합된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의식은 제한적으로 경험이 됩니다. 오로지 지금 그 경험을 하고 있을 뿐 동시에 다른 경험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배제의 물리적 공준으로 이어집니다. 배제는 하나의 출력값만 가질 수 있다는 것, 동시에 두 개의 출력값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는 그 순간에는 오로지 하나의 경험만 가능하게 합니다. 그 가능한 경험은 곧 최대의 환원 불가능한 원인 결과의 구조입니다. 이 최대의 환원 불가능한 원인 결과 구조는 완전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최대가 아닌 원인 결과 구조는 존재할 수 없다. 의식은 하나이다. 의식은 동시에 두 개로 존재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분리뇌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양쪽 뇌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쪽 방구를 연결하고 있는 축삭들을 하나씩 비활성화하면 양쪽 뇌의 통합정보의 강도는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한쪽 방구의 통합정보의 강도보다 이 양쪽 을 연결하는 통합정보의 강도가 낮아지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 순간이 오면 의식은 좌우 양쪽으로 분리됩니다. 왜냐하면 의식이라는 것은 내재적으로 환원할 수 없는 최대의 원인 결과 구조로부터 도출되는 것인데 이제 최대값은 반구 쪽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반구의 통합정보의 강도가 양쪽을 연결해서 생성되는 통합정보의 양보다 더 센 겁니다. 반대로 두 개의 독립적인 뇌가 있는데 이 뇌를 한 가닥 연결을 합니다. 통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양쪽 뇌의 통합정보의 강도가 하나의 뇌의 통합정보보다 강해지는 순간이 오게 되고요. 그때가 되면 이 각각의 한 사람이 유지하고 있었던 뇌의식은 사라지고 이 두 사람을 합친 거대한 의식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제공준에 의해서 통합정보의 양이 세지면 하나의 의식만 도출이 되고 그 전에 양쪽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의식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론은 참 현묘하다. 도가사상을 공부할 때의 느낌처럼 뭔가 아주 미묘하고 깊은 뭔가가 있는데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특도한 선사의 이론일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 틀린 거짓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여간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이론인 것 같습니다. 이 생명 그 자체의 감각에는 눈여겨볼 주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식에는 임계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의식은 지능과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전자의 주장은 인간이 아닌 존재에도 의식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요. 후자의 주장은 컴퓨터가 반드시 의식을 갖는 방향으로 발전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위에 말씀드린 공리와 공준들에 의해서 뒷받침됩니다. 우선 통합정보 이론은 의식이 탄생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임계점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테리아 수준에서도 나름의 의식은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것이 완전히 빈 깡통이 아니라면 아주 적은 정보, 최소한의 구체성이라도 담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요소들의 인과적 상호작용이 부분으로 환원되지 않는 최소한의 통합성을 구현할 때 아주 낮은 단계의 의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추측이라는 애매한 말을 썼는데 원래 의식이라 함은 주관적이고 내재적인 것이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벗어날 수가 없고 다른 존재의 의식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할 뿐인 것이죠. 원자 단위에서도 의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통합정보 이론은 범심론, 즉 만물에 마음이 깃들어 있다는 오래된 주장을 연상시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무생물이 생각할 수 있느냐며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유념할 것은 통합정보 이론은 지능과 의식을 별개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능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하는 실천력에 관한 것이라면 의식은 경험 혹은 존재한다는 느낌에 관한 것입니다. 무생물은 지각할 수 없고 지능도 없을지언정 우리와 다른 차원의 의식을 구현할 수는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통합정보 이론은 최소한 의식에 관한 전전두 피질보다 뒤쪽의 후방 피질이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합정보 이론에서는 전자를 작업기억, 주의 집중과 관련 있는 말하자면 지능을 담당하는 영역으로 후자를 감각,
경험과 관련이 있는, 말하자면 의식을 담당하는 영역으로 구분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신경 작업 공간 이론과 이 통합정보 이론이 대표적인 라이벌 이론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통합정보 이론이 후방 PC를 강조한다면 저녁신경 작업 공간 이론에서는 전두엽 PG를 강조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생명 그 자체의 감각에서도 계속해서 의식은 지능이 아니다 라는 내용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저녁신경 작업 공간 이론에서는 좀 더 의식을 지능적인 것, 인지적인 작업과 연결해서 보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실 지능 없는 의식이라는 것이 인간의 관점에서는 상상하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인간의 무엇으로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느낌을 아주 미약한 단계로 다운그레이드 시킨 그러한 의식이 무생물에도 존재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벌레에게도 느낌 같은 것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돌이나 알루미늄, 쇠파이프 같은 무생물들로 내려가 보면 상당히 균일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정보성도 낮고 통합성도 낮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생물들의 통합된 정보의 수준은 0에 가까울 것입니다. 즉 의식은 없거나 혹은 있어도 아주 미약한 수준에 그칠 것입니다. 그러나 원리적으로는 어쨌든 무생물에도 의식이 존재할 수 있음을 통합정보 이론은 미루어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생물이 아니라 만약에 302개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는 예쁜 꼬마선충 정도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 신경계의 동력학을 현재 인간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복잡성과 통합성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쁜 꼬마선충 정도의 존재는 필히 어느 정도의 의식을 지닌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비하면 아주 낮은 단계의 의식이지만 어쨌든 의식이 무생물에 비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무생물에도 의식이 깃들어 있다고 주장을 할 수 있다면 지능을 일부 구현하고 있는 컴퓨터에는 더 높은 의식이 깃들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크리스토프 코우에 따르면 컴퓨터에는 의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컴퓨터가 하는 모든 계산들을 피드포워드 정보 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피드포워드 정보 처리는 아무리 많은 정보를 처리하더라도 통합 정보의 관점에서는 빵점입니다. 여기에서의 정보는 앞으로만 흐를 뿐 정보의 재기적 처리 혹은 정보들끼리의 상호작용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정보의 통합성이 전혀 구현되지 않는 것입니다. 피드포워드 처리 방식은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위의 인과적 힘이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부분으로 환원시킬 수 있습니다. 통합 정보는 생성되지 않으며 그러므로 의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계산주의 패러다임으로는 의식을 구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코우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식을 구현하고자 컴퓨터로 시도하는 것은 뇌에 대한 시뮬레이션일 뿐입니다. 시뮬레이션에는 내재적인 인과적 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외부 입력 및 규칙에 따른 자동적 수행이 있을 뿐입니다. 그 어떠한 알고리즘도 그 자체만으로는 내재적 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날씨 프로그램에서 동남아 지역의 가상으로 태풍을 생성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상의 많은 숫자를 변환시킬 수 있지만 실제 현실 세계에 태풍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물리적인 토대와 인과적 힘이 빠져 있습니다. 통합된 정보와 시뮬레이션된 정보의 차이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물리적 토대 위에 구현된 통합된 정보는 인과적 힘을 갖고 있으며 거기에는 폭풍과도 같은 의식이 실제적으로 동반됩니다. 반대로 그 어떤 의미에서도 통합되지 않은 계산은 아무런 인과적 힘을 갖지 못하며 따라서 실오라기 같은 의식도 만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코흐는 인간의 뇌에 대한 물리적 모방을 시도하는 뉴로모픽 컴퓨터 방식에 대해서는 내재적으로 인과적 힘을 확보할 수도 있고 또 의식을 구현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로 피드백 정보를 다룰 수 있어야 하므로 프로세서 레이아웃, 컴퓨터 전체의 디지털 기반 구조에 대한 완전한 개념적 재설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토프 코우의 책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책의 8장서부터 본격적인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요. 상당히 어렵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쉬운 버전의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